오늘 그 많은 언론들은 지난번 북한이 그 동해안에서 구축함 진수식을 하다가 구축함이 그냥 물에 잠겨버리는 그런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멋있게 진술을 하고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서 구축함이 오히려 넘어지고 물에 깔아앉는,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구축함을 김정은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진수가 되도록 만들고 또 빨리 전력화를 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김정은의 지시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물에 저렇게 잠겨있는 구축함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어렵다, 한동안은 그 물에 잠긴 구축함 주변에 뭐 풍선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여서 저런 그 풍선류의 역할이 뭘까라고 다들 궁금해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구축함이 똑바로 섰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뭐 선체의 어떤 충격도 받아서 과연 물에 뜰지 어떨지 되게 의문스러웠는데, 또 많은 전문가들은 정상적으로 진수가 어려울 것이다, 똑바로 물에 떠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그 위성이 관찰한 사진에 의하면 북한의 구축함이 정상적으로 청진항 쪽에 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쨌건 북한의 그 조선업 관련되는 어떤 능력 실력들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구나. 보통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저 배가 똑바로 일어서서 물 위에 떠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불과 그 진수에 실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구축함을 물 위에 똑바로 띄우는 진수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의 조선업도 어쨌건 나름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러한 북한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함을 바로 세운 것은 바로 김정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죠.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세워라 라고 지시를 했고, 특히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인 기한까지 줬기 때문에 그 기한은 달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속도전을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서 이런 그 구축함 진수를 빠른 시간 내에 했다는 것은 물론 뭐 굉장한 노동력, 뭐 기술력이 투입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리하게 진수를 하다 보니 이 배가 과연 앞으로 정상적인 기능, 정상적인 그 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눈에 보이는 거에서는 배가 진수가 됐지만 이것이 실제 구축함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배를 나진에 있는 조선소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후속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나진은 바로 러시아와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북한이 5,000톤급의 대형 구축함을 건조한 경험이 또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도 아무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진항에서 가까운 러시아 측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구축함을 나진항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구축함으로서의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이 발표하거나 또는 북한이 보여주는 많은 군사와 관련된 장비, 능력들은 물론 과장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북한이 진행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적의 능력은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분석하되 그거에 대한 대비는 우리 나름대로 철저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 경향신문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향후 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이야기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죠. 군에서 문민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다음 주요 비상계엄에 관련됐던 여러 가지 조직들에 대한 어떤 개혁, 혁신을 하겠다는 그것이 주 방향인데요. 12.3 비상계엄이 주는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군의 문민화가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군 장성 또는 직업군인 출신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 그러니까 직업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흔히 말하는 문민 국방장관이 가장 그 첫 신호가 될 텐데요. 많은 뭐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여러 사람 이름이 거명되지만 일단 그 군 생활을 오래 했던 직업군인 장군들의 이름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의 국회의원 하셨던 분, 국방위원장을 하셨던 분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또 이제 국회에 있는 분도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건 문민으로 국방부 장관이 임명이 되더라도 그 문민의 국방부 장관이 현직에 있는 군 출신 또는 군 복무하는 현역 군인들과 조화로운 통합을 해서 우리 국방이 최고가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문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군 출신들은 무조건 배제 이런 것도 이렇게 좋은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인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직함으로써 그 사람이 군도 강하게 하고 국방의 조직도 혁신하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를 도입한다고 이미 이제 여러 번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으로서 청문회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잖아요. 보면 어쩌면 자기의 과거 군생활 또는 사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군의 이제 고위급 장군들이 합참의장 청문회를 본인이 그 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고 오히려 합참의장하고 참모총장 중에 누가 어느 쪽을 할래라고 하면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없는 참모총장직을 선호했었는데요. 이제는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구 참모총장도 인사청문회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 참모총장으로 취임할 때 참모총장은 미래의 그 자기 군을 어떻게 그 지도자로서 리딩할 것인지 강한 군을 만들어 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실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과거에 어떤 일을 이 사람이 이상하게 하지 않았나, 과거에 이 사람이 이런 잘못된 게 있었는데 라는 그런 지나온 군 생활의 여러 가지 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향후 참모총장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까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인사청문회는 그래서 너무 그 지역적인 과거의 어떤 사실을 그러니까 뭐 캐내고 뭐 비리를 밝혀내는 그런 데 집중하기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이 장군이 우리 군을 미래형 군으로 강군으로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검증하는데 좀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방사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상무기 체계 부분에서 굉장한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의 방산이 정말 놀라운 성장을 했구나라고 국민적 자부심도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상무기 체계의 그 다음 단계로 해상무기 체계들, 특히 국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거대한 조선소, 이 기업이 이런 그 방산 사업을 두고 서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어떤 경쟁에서는 사업을 수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기업은 어쩌면 기업으로서 쇠락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사업을 수주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군에서 살기 위해서 군인들이 전투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그룹 방산 부분에서 근무할 때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두고 때로는 사업을 수주하고 또는 때로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을 때 그 회사의 분위기가 얼마나 그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지, 특히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그 팀은 그 팀 자체가 해체되거나 아예 다른 부서로 재조정되는 그런 경우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ATD 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지금 뭐 국내의 KDDX 구축함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두고 벌이는 경쟁 또는 이제 해외 수출을 두고 벌이는 경쟁들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지, 둘이 서로 협력해서 가면 좋을 텐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기업의 당사자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 경주 에이펙 회담에 참가하잖아요. 이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과연 울산에 있는 HD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조선소 가운데 과연 어느 쪽을 방문할까? 아무래도 미국이 미국 자체의 어떤 해군력의 열세 또는 조선업 능력의 여러 가지 부족함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에서 뭔가 이제 도움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 경주를 방문했을 때 울산과 거제의 어느 조선소를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기업은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그런 것들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파워로 작용할 텐데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 경주 에이펙 회담에 왔을 때 어느 조선소를 갈까요? 이거는 참 굉장히 맞추기 어렵죠. 기존의 미 해군성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양쪽 조선소를 다 두루두루 다녔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서로 좋게 미군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업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구나, 우리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와서 두 군데를 다 다닐 수가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방안은 두 가지죠. 그러니까 두 조선소 중에 어느 한 조선소만 선택해서 방문하는 게 하나의 방안일 테고, 하나는 그런 국내 어떤 조선업 기업들 간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의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소를 방문하지 않고 양쪽 기업의 대표들을 불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듣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지금이 이제 6월 달인데 10월 달이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두 기업들 간의 경쟁이 과연 10월 달에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이런 관계에 있어서 과연 저 두 기업은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할까,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조선소로 안내하기 위해서 아마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노력할 텐데요. 어쨌건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되고 이러한 경쟁이 결국 대한민국 조선업이 수출 부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어제 오늘에서 여러 군데에서 병사들의 진급 관련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병사들이 군에 들어오게 되면 2등병에서부터 1병, 상병, 병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진급은 대개 시간만 지나면 진급이 되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상병과 병장 계급의 진급은 기간만 지났다고 무조건 시켜주지 않겠다. 보통 우리 현재 이제 군이 18개월인데 2등병 3개월, 1병 7개월,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병 7개월, 병장 3개월 이것을 시간만 되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 측정을 해서 측정을 통과했을 경우에만 그 계급장을 달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1병인 사람이 상병 진급시험에 계속 불합격하게 되면 이 사람은 상병이나 병장 계급장을 달지 못하는 거죠. 다만 제대할 때는 이제 병장 계급장을 달아준다는 건데요. 이 제도는 국방부나 군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군은 강한 전투력, 강한 군대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계급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전투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만한 계급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어쩌면 진급하고 싶으면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이런 어떤 긍정적 분위기가 결국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그런 풍토를 만들 것이다라는 게 국방부 또는 육해공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국방부나 각 군에서 그런 생각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병사들이 더 체력을 키우고 더 많은 사격수를 넓히고 자기 주특기 능력을 가져가고 뭐 높이고 뭐 이런 거는 뭐 군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하는 병사들 입장인 거죠. 징집제에 의해서 강제로 군대를 들어왔는데, 군대에 들어와서 일병을 달았고 일병에서 상병을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두 가지가 있겠죠. 보면 첫째는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 측정이 과연 공정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는 뭐 체력 측정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주 요인이 될 텐데, 이 체력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강한 체력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강한 체력이 굳이 아니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또는 상병에서 병장으로 할 때 이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진급 심사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히려 사기를 붐업시키면서 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까라는 것이 큰 하나의 고민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징집제 하에서 군대를 왔는데, 이제 군대를 와서 군 생활을 18개월 동안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오고 싶어서 군대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의 명예에서 왔는데, 국가의 명예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 계급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일정 정도의 기준만 도달하게 되면 진급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진급을 안 시킴으로써 뭐 국방 예산, 그러니까 급여로 지출되는 그 예산을 아끼려고 아니냐 하는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장을 해봐야 병장이 3개월 동안 약 현금 150만 원에 이제 뭐 지원금에서 약 200만 원 받게 되는데요. 3개월 정도 병장이 그 급여를 덜 받는다고 해서 우리 국방 예산이 지금 61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얼마나 뭐 저축이 될런지 그거는 실제 이제 측정해서 얼마나 탈락하는 인원이 많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설령 국가가 병사들에게 급여를 덜 주기 위해서 이런 진급을 까다롭게 했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방부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제 국방부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한 계급 한 계급 올라갈 때마다 개인 병사들의 전투력을 더 높일 수 있을지라는 어떤 긍정적 측면에서 이런 군사안에 대한 그 긍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택한 것 같은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그 애초에 그 변경을 시도하겠다는 기본 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더 강하게, 우리 군인들이 좀 더 강한 전투를 갖도록 한다는 이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군에 와서 18개월의 군 생활을 하는데요. 이러한 또 그 진급 시 또는 상병 병장으로 진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군 생활에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닐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측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강조가 되다 보면 이런 측정하는데 또 굉장히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장점은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자 국방일보 일면에는 그 6월 6일 제70회 현충일 그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추념사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고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뭐 군인, 경찰관, 소방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 배려,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께서 이런 부분은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른 일들이 워낙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실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현충일 기념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국가유공자들 또는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6.25 참전용사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 또는 군사활동한 부상당하거나 또는 다쳐서 사회에서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부상 군인들 또는 뭐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 대책 또는 지원책이 잘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제 장인어른께서도 6.25 사변 당시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학생으로 그러니까 학도의원군으로 이제 6.25 전쟁 참전하셨는데요. 결국 지난해 돌아가실 때까지 6.25 참전 군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6.25 참전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이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누가 이 사람이 확실히 당시 6.25 전쟁 때 함께 군생을 했다라고 증언해 줄 사람도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굉장히 6.25 참전 군인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복 입은 군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책도 마련해 주시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또는 국민이 잊고 있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늘 공감대를 넓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6번째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잠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 보면 미국 LA 지역에서 굉장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투입해서 시위를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심지어 헬세스 장관은 해병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시위의 내용은 트럼프 정부에 의한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제 뭐 불법 이민을 온 이런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단체나 또는 당사자들이 이제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시위로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위가 확대되는 와중에서 경찰력이 아니라 이제 군대까지 이제 투입이 됐는데요. 이런 이제 군대의 투입 상황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건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도 2020년, 2021년 당시 당시 1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병력에 대해서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을 때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당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병력 투입을 거부했었죠. 미군은 미 헌법 가치의 수호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의 지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면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당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마크 밀리 당시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미움을 받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대통령으로 금년 복귀하자마자 마크 밀리 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적대적인 감정과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을 단속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은 됐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시위 행동을 이제 폭동으로 규정을 하고 이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군을 물론 이제 주 방위군이지만 미군을 이제 투입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트럼프는 로스앤젤레스 LA를
이민자 침공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마치 이제 적군처럼 이렇게 그 규정하는 용어인데요. 앞으로 이 사태가 쉽게 마무리가 될지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대통령의 이런 의도와 지시에 대해서 미군이 또는 헤그세스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리고 미군은 거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우리도 요즘 보면 이렇게 명령과 복종 또는 항명과 복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12.3 계엄을 통해서 이슈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9일 오늘 이제 주식시장 상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약간 허니문 주가처럼 굉장히 주가 지수가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반면 이제 방산기업들 주가는 오늘 아침에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좀 하락세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이 뭐 당장 방산 쪽에 굉장히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이런 뭐 조선업 쪽에서의 그 해외 수출이라든지 또는 뭐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여러 가지 해외 수출 사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의 분위기는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주식시장은 늘 그러죠. 소문에 사고 팩트가 밝혀지게 되면 그때는 서서히 발을 빼야 된다고,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어쩌면 그것이 가장 그 꼭지점, 그 상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방산 주식은 물론 상승의 잠재력은 충분히 남아있지만 늘 이것이 계속 갈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주말 90만 원을 이제 올랐었다가 지금은 약 한 36,000원 정도가 빠져 있는 모양새고요. 나머지 HD중공업도 14,000원, 뭐 현대 로템은 4,900원, LIG 넥스원도 12,000원에서 대부분 기업들의 주가가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침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후장까지 가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은 방산기업들이 주가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 제가 이제 여러 종목들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는데 특별히 마이너스가 될 만한 그러한 이슈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주가가 내린다라는 거는 그냥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6가지의 주요 뉴스와 또 증시 시황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밀리핑 화이팅입니다.